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핫한 펀드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펀드 스포트라이트로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미래에셋 글로벌 퀄리티 펀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분도 오랜만에 모셨어요. 1년 만에 함께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주종윤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본부는 이제 글로벌 종목 리서치를 저희 회사에서 전담하고 있기도 하지만 외부 리서치 자문과 그리고 저희 펀드 운용, 글로벌 퀄리티와 같은 펀드 운용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저희 작년 4월에 만났잖아요. 사실 어제 뭐 먹었는지도 저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난 4월에 우리 만났을 때 시장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 기억하세요? 세 가지를 답변했던 세 가지 리스크 팩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서 그러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해 왔거든요. 네. 일단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추이입니다. 둘째, 경기 침체 리스크입니다. 저희 1년 전인데 저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고 주이사님은 똑같으시네요. 네, 그때 제가 조금 살이 좀 쪘었었는데 지금 조금 다이어트 중입니다. 아, 정말요. 쭉 보시니까 어떠세요? 인플레, 경기 침체 리스크 아직도 있는 것 같고 1년 동안 좀 어땠던 것 같으세요? 네, 1년 동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모습은 분명히 가고 그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성장주를 비롯한 이제 AI 종목 이런 종목들이 물론 이익도 좋았고 멀티플도 많이 상승했던 게 202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네. 범주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퀄리티 펀드 같은 경우는 어떤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한다는 그런 펀드라기보다는 예. 이제 저희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버티고 그런 상황이 와서 그런 사이클이 지나가면 더 강해지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펀드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우려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우려가 나오더라도 다른 펀드들과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좀 가보죠. 지금 글로벌 퀄리티 펀드 이야기 1년 만에 저희가 다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죠. 퀄리티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제 퀄리티 기업이란 이제 그 모엇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걸 둘러싸고 있는 연못 같은 것이 이제 넓을수록 적들이 침입하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 혜자가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로 저희는 이제 퀄리티 기업을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글로벌,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는 이 퀄리티 기준으로 해서 펀드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셋 퀄리티 펀드만의 차별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유의해서 보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질문 드려볼게요. 세 가지 지표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높은 수익성, 낮은 부채 비율, 낮은 이익 변동성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 대비 매년 이익으로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둘째, 그리고 부채 비율이 좀 낮은 기업들을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낮은 이익 변동성을 저희가 보는데 S&P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수익성, 낮은 부채 비율, 이익 변동성 세 가지 다 충족이 되는데 네. 이제 어떤 기업들은 충족을 못하는 기업들도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보잉 같은 경우는 좀 수익성도 좀 낮은 편이고 또 이익 변동성도 상당히 심하고 네. 부채 비율도 되게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아, 다 X 받은 기업도 네. 있네요. 이러면 이제 네. 편입 안 되는 거잖아요. 편입을 하기가 좀 어렵고 이제 퀄리티를 입증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저희가 좀 편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기준은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주이사님이 중심으로 운영하시는 글로벌 퀄리티 펀드는 다른 쪽과는 다르게 이런 부분은 더 유의해서 본다. 네. 이런 게 강조해 주실 수 있는 게 더 있는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결국에는 돈 버는 건 좋은데 네. 이 해자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변동성이 낮고 그리고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돈을 벌어서 결국에는 경영진이 어떻게 또 자본을 다시 배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성장성이 좋다면 성장성과 수익성을 겸비하는 사업이 있다면 되게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주 환원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되게 현명하게 경영진이 자본 배분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인데요. 네. 결국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나 비싼 가격에 사면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수익률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다른 퀄리티 펀드들과는 좀 대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 만에 다시 만났기 때문에 성과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땠어요? 네, 23년 4월 이후 그 작년에 만났
나왔을 때와 이제 지금까지 이제 4월 말까지 오. 주가 수익률은 이제 참조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성장지 위주의 시장이 좀 지속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을 네. 많이 겪었지만 퀄리티를 보여주었던 기업들 중에서 또 성장 여력이 뛰어났던 기업들도 몇몇 있었기 때문에 나름 선방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각 유형별로 저희가 앞서서 경제적 해자 이야기를 이제 사진과 함께 보여드렸잖아요. 각 유형별로 쭉 있어요. 저도 막 생각나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하나둘씩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부터 출발을 할까요? 네, 그 롤업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롤업. 예, 같은 산업 내에서 네. 이제 여러 중소형 규모 회사들을 인수 합병하여 기업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전략을 쓰는 그런 퀄리티 기업이라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한 예로 들어서 AJG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기업들을 고객으로 하는 보험 중개업자입니다. 근데 미국, 캐나다를 아우르는 북미 지역과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지에서 이제 보험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난 14년간 연간 매출 성장률이 1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장성이 좋았던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이제 긴 역사 속에서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네. 보험의 종류가 상당히 좀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는데 이 기업은 각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적절한 보험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보험 중개업자들이 형성돼 있는데 대부분 좀 가족 단위로 많이 돼 있거든요. 이걸 멈앤팝스라고 그러는데 네네. 가족 단위로 경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업들을 좀 인수합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JG 회장이 좀 얘기했던 게 재밌는 게 이제 네. 수천에서 수만 개의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중개업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에서 경영진이 이제 35억 불, 25년엔 40억 불 가량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했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인수 자금이 자체적으로 창출해내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지금 집행이 된다는 거고 이제 역으로 만약에 추산을 해보면 연간 네. 한 9% 정도 꾸준하게 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이 가능하다는 추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9%의 연간 외형 네. 성장? 사실 그 이런 롤업들이 되게 재밌는 게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만 개의 그 중개업자들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만약에 안 좋아지더라도 오히려 더 매물로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롤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운턴에도 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그 다운턴이 지나고 나면 더 강하게 강하게 커 있는 더 그런 커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있습니다. 대형화가 되면 될수록 그럼 대형화가 왜 좋냐? 이 크로스셀 능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시너지가 많이 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북미 전 지역에 브로커 네트워크가 있고 플로리다에 있는 A 고객이 만약에 캘리포니아의 그 지역에서 만약에 보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고객한테 팔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대형화에 따른 저런 시너지가 있고 그 AJG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또 25년 기준으로 EV/EBITDA가 이미 15배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인수 자산에 대한 기업 가치 증대 효과가 되게 높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롤업을 첫 번째 유형으로 지금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네, 그 애시테드라는 그런 기업이 있고요. 애시테드 그, 생소해요. 네, 예, 애시테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에서 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90% 이상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건설 장비가 되게 요즘 이제 뭐 인프라 붐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그 IRA다 뭐 이런 인프라 쪽을 지금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장비랑 특수 장비를 사와서 임대를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어떻게 보면 렌털업을 하는 건데 네네. 얘네들도 이제 맘앤팝 그래서 가족 경영 그런 기업들을 많이 인수를 해가지고 값싸게 인수해서 외형 성장을 좀 확보하는 전략을 좀 구사하고요. 작은 업체들 대비 이제 큰 업체들은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되게 있기 때문에 네. 장비를 사올 때 원가 협상력이 상당히 좀 뛰어나겠죠. 그래서 매출 성장의 무려 3분의 1 정도가 이제 롤업에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애시테드의 이제 성장 그럼 알고리즘이 뭐냐? 그러니까 네. AJG와 되게 비슷한데 값싸게 인수한 회사를 네. 시너지 효과를 발행해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은 또 이제 향후 인수에 그런 필요한 추가 자금으로 이제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형화가 될수록 이 맘앤팝 소형 기업들 대비 원가 협상력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부품을 좀 더 싸게 사올 수 있는데 네. 이로 인해서 이제 투하 자본 수익률 ROIC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북미 시장을 과점화하는 2위 업체로서 네. 2010년에는 점유율이 4%밖에 안 됐는데요. 23년 점유율이 지금 13%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트워크 효과로 주목할 만한 기업. 제가 또 작년 거 열심히 또 공부를 해왔어요. 그때 SNS 이야기 해주셨었단 네. 말이죠. 네네. 저예요, 제가 체감하고 있어요. 라면서 말씀드렸는데 네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어떤 예시를 주실까요? 네, 제가 최근에 그
오사카를 여행 갔다 왔는데 오.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그런 플랫폼을 썼습니다. 에어비앤비 잘 아실 텐데 네. 결국 그 네트워크 효과는 이제 어느 한 서비스의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에어비앤비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면 네트워크 효과가 좋아지고 네. 또 그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 호스트들이 대체 숙박 객실을 많이 거기다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또 대체 숙박 시설들이 많아지면 또 고객들이 많아지고 그쵸. 이런 선순환 효과가 되게 있다는 거고 이 에어비앤비는 이제 세계 최대 대체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이제 220여 개국 그리고 10만 개 도시에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네. 그래서 호스트들은 무려 400만 명 정도 이상이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남들이 결국 들어오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4조 달러의 이제 타겟 시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 에어비앤비가 서비스할 수 있는 시장을 만약에 100으로 놓는다고 하면은 네. 점유율이 이제 한 4.4% 수준입니다. 아. 만약 또 저희가 전망치를 좀 고객이 지금은 뭐 예를 들면 2, 3일밖에 한 번 쓸 때 안 한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뭐 4, 5일 정도 쓴다. 좀 더 길게 만약에 장기 저희가 숙박? 전망치를 잡으면 네. 얘네들의 침투율은 이제 1.6% 수준입니다. 어.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1위 업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 전망이 되게 좀 밝다. 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높은 또 성장성을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에어비앤비의 특성상 성장 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이점들이 더 있을까요? 네, 사실 아까 성장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 수익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트워크와 효과가 있다고 하고 얘네들이 어떤 그 특별한 캐펙스가 필요하거나 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이제 고객이 계속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날수록 추가적인 비용이 그만큼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비용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비용인데 네. 직원당 이제 보시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잉여 현금 흐름 이런 부분이 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영업 지표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뭐 영업현금 흐름은 다 지금 좋아지고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롤업에 이어서 네트워크 효과를 갖고 있는 기업 이렇게 두 번째 경제적 혜자로 체크를 해봤고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주목할 만한 기업 가볼게요. 무형자산 브랜드 가치는 결국 이제 특허라든지 정량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제 뭐 한 무형자산 대표 주자로는 LVMH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명품. 명품. 예. LVMH는 이제 버나드 아노라는 이제 그 크리스천 디오를 통해서 경영권을 쥐고 있는 글로벌 럭셔리 기업이고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강력한 무형자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LVMH 제품을 이용을 하시는데 럭셔리 업종은 좀 특이하게 유명 브랜드들의 이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네.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생 업체에 되게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죠. 제가 예를 들면 갑자기 뭐 럭셔리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런웨이를 전혀 팔리진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팔릴 수 있죠, 이사님.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들의 점유율 네. 변화를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LVMH, 디오르, 구치 이 제가 이제 검은색으로 칠한 그런 기업들이 이제 LVMH 산하 브랜드들입니다. 네. 얘네들의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동사 브랜드들은 점유율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럭셔리 업종에서 또 상위 5개 업체의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네. 얘네들도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LVMH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가격을 좀 올렸는데요. 이제 가격을 올려도 볼륨이 같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퀄리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매출 총 이익률은 뭐냐면 결국에 원가 네. 대비 이제 마진을 얼마나 남기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건데 네. 매출 총 이익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원가 경쟁력.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지. UNH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보험 산업이 사실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좀 큰 산업이고 네. 의료 그 민영 보험사들이 또 상당히 좀 큰 그런 기업들입니다. UNH는 이제 미국 최대 의료보험 업체고 네. 또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특이점이 다양한 헬스케어 사업부들이 지금 수직 기업화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는 의료보험을 제공할 때 네. 병원, 응급시설과 같은 의료 서비스 업체와 보통 제휴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보험료를 받으면은 누가 아플 때 그거를 또 보험 청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청구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들과 제휴를 하고 이러는 건데 얘네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수직기화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얘네들이 이제 그 또 업텀이라는 그런 부문에서 이제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직 계열화했기 때문에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경쟁 업체들 대비 되게 높은 원가 경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사업부인 이런 보험 부분은 정부 규제를 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가 없는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업 같은 것들을 수직 네. 계열화하면서 좀 변동성을 낮추고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워낙 건강보험 이제 네. 공공 서비스가 잘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민영 보험 시장이 크다고 들었는데 그 네. 부분 안에서 장악하기 위한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네, 되게 그래서 그거의 결과가 결국엔 medical loss ratio라는 건데요. 보험료를 받으면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손실률을 이제 보는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제가 아까 좋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 보험료 대비 손실률이 이 오렌지색으로 된 게 이제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이제 그 MLR인데 네. 이 부분이 다른 업체들 대비 상당히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수직 계열화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낮게 네. 책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었고요. 다음으로 전환 비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전환 비용 사례 어느 기업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 전환 비용이라면은 이제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좀 바꾸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놉시스는 이제 EDA라고 네. 이제 반도체를 이제 설계를 하는 시장에서 네.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아. 그래서 반도체를 설계하시는 분들은 제품 친숙도가 생기면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는 특히 전환 비용이 높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반도체 설계는 그 고객이 만약에 칩에 대한 그 설계 요청이 있을 때 네. 빠르게 칩을 설계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 부담도 있고 또 설계 시 오류가 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한 점이 이제 전환 비용을 더더욱 높이는 이유로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AI 스토리가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데 그에 대한 수혜도 있겠습니다. 네. 전세적으로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제 칩 개발 노력이 가속화되고 그쵸.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GPU 칩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연구 개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필수적인 자금을 좀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EDA 툴에 지금 자금을 많이 투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칩 사이즈를 보게 되면 점점 작아지고 이제 같은 면적 내에서 오. 성능이나 효능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그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쵸. 부분들이. 그래서 디자인 비용이 또 꾸준하게 계속 높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AMD, 엔비디아 경쟁도 있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벳이 자체 칩을 설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놉시스의 제품에 대한 수요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놉시스를 마지막으로 끝내요? 아니면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또 다른 이제 전환 비용을 말씀드릴 때 이제 항상 소프트웨어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서비스나우라는 기업의 약간 이 그림이 되게 재밌어서 오.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비스나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워크플로우 플랫폼 회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사마다 이제 IT 기기가 되게 많은데 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 얘네들은 이제 그 수익성과 이제 되게 높은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이 상당히 좀 좋은데 네. 이 차트가 좀 재밌어서 좀 가져왔는데 해당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네. 2010년에 좀 들어온 고객군이 연간 계약 가치, 그러니까 뭐 매출이라고 쉽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연간 계약 가치가 100이었다면 이게 지금은 거의 224% 성장해서 324불이 됐다 이런 뜻이고 2023년에 심지어 들어온 고객도 네. 지금 보시면 이 47%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와.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이 고객당 벌어들이는 그런 돈이 네. 예외 없이 연도별로 계속 어느 해에 들어왔더라도 그 성장으로. 고객군이 계속 그 더 서비스나우에 자금을 지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와. 이런 고객들이 결국에는 전환보행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 자금을 지불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종윤 이사님 모시고 미래에셋 글로벌 퀄리티 펀드 1년 전 시간 여행도 저희 같이 떠나봤잖아요. 이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던 것 같고 이 자료를 또 준비를 하면서 또 다시 공부를 하고 또 각 유형별로 좀 더 좋은 종목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찾아뵐 때도 좀 더 좋은 종목들, 좀 더 유형별로 좀 재밌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을 좀 리서치를 하고 발굴을 하고 그런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찾아와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종륜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퀄리티 펀드 말고도 앞으로도 다양하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시간에 살펴드릴 건데요. 언제든지 칭찬 댓글도 남겨주시고 쓴소리도 긍정적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펀드 스포트라이트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